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윌의 이송문학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017년 이 지방직 9급 국어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문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이미 국가직 시험이 있었죠. 그 국가직 시험과 비교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직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쉽게 나왔고 또한 작문 독해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방직 시험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한자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고, 그리고 또한 비문학 문제도 조금은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 외에 우리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표준어 규정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문제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친 말이 어법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1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펄에서 나오는데 용언이죠. 용언은 기본형을 먼저 찾고 그리고 어간과 어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펄에서의 기본형은 펄어타가 됩니다. 그럼 어간은 펄엇까지, 뒤에 어미 어서가 결합을 하게 되죠. 펄어타, 즉 어간의 끝음이 히읗으로 끝나는 이 용언들은 히읗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펄어에다가 어이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펄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맞춤법이 맞게 되는 것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양성 모음을 한번 보게 되면 파라타입니다. 그러면 뒤에 연결음이 아서가 오게 되면 이거는 양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팔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한번 보게 되면 2번 또아리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이것은 이 본말을 버려버리고 준말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또아리가 아니라 또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또아리라는 것은 뱀이 몸을 칭칭 감고 있는 모양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 머린말 해서 이렇게 발음이 될 텐데 시옷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는 머리라는 순수 우리말과 말이라는 역시 우리말이 되겠죠. 그래서 두 단어가 합성이 되면서 발음을 하게 되면 머린말이 아니라 머리말이 됩니다. 발음에 있어서 니은 첨가라든가 그리고 또는 어떤 된소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죠. 쉽게 얘기를 하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 나는 그대로 머리말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로 보면 문을 잘 잠궈야, 자, 이 상태로 보게 되면 기본형이 잠그다가 될 텐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셨죠. 이러한 단어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형은 잠그다가 되겠죠. 그러므로 어간, 잠그 뒤에 아야가 결합을 하게 되면 어간의 끝음 의가 탈락을 하겠죠. 그러므로 올바른 표현은 문을 잘 잠가야 해서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문제 2번을 보게 되면 밑줄 친 말의 의미를 고르시오 해서 나오는데 이 문제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몇 달 만에야 말길이 되어서 겨우 만나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관용적 표현은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매우 힘들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마음에 담겨서 재미를 붙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맛을 붙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를 보면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또는 토론이 되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관용적 표현은 말이 있다. 그리고 3번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말길이 되다가 됩니다. 그러므로 2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를 보면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서 말을 하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말꼬리를 물다가 됩니다. 자, 문제 3번 들어갑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무엇인가? 우리 간혹가다 이런 문제가 나오죠. 우리말 단위에 관한 것입니다. 쌈은 바늘 24개를 묶어서 한 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는 한약이죠. 그래서 한제는 약 20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리는 오이나 가지 50개를 합쳐서 한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산수가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4번 모두 합을 하면 94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 4번 들어갑니다. 다음 밑줄 제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면서도 아울러서 시적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고 있는 소재를 고르시오. 자, 이거는 헌한설원의 봄비라는 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게 되면 춘우 암서지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춘우 1번에 나와 있는 요 춘우는 봄비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여러분들 딱 보게 되면 봄비가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하다, 즉 어둡다라는 얘기입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데 시름에 겨워서 병풍에 기대 누워있는데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작품은 여인의 외로운 심정을 나타낸 작품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춘우, 봄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외로움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바로 나막해서 나오게 되는데 나막이라는 것은 비단 장막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번 자 디귿 병풍에서 나오죠. 요 디귿의 병풍은 그냥 병풍이에요. 그리고 4번을 보면 자 담장 위에 살구꽃 떨어지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봄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밤은 으슥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담장 위에 살구꽃이 힘없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자기의 인생이 그만큼 허망하고 외로움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봄비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횡화여서 요 살구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춘우와 그리고 횡화가 이 외로움을 나타내긴 하는데 거기에다가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것 이것은 떨어지는 살구꽃 해서 4번이 알맞은 답이 됩니다. 자, 문제 5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문제 5번을 보면 정철의 시조예요.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제 넘어 성권농. 자, 권농이라는 것은 벼슬의 이름이고 여기서 말하는 성권농은 정철의 친구였던 성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권농의 집에 술이 있단 말을 어제 듣고 술이 나옵니다. 우리 양반문학에서 술이 등장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풍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친구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듣고 자, 누운 술을 발로 박차서 언치를 놓아 짖을 타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누운 소예요. 아주 힘있게 차서 그 다음에 언치라는 것이 나오는데 언치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방석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소 등이나 말 등에 탈 때 그냥 탈 수가 없어요. 그럼 엉덩이가 많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까는 방석이나 작은 담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누운 소를 발로 차고 그 다음에 그 방석을 놓아서 짖을 타고 라는 말은 눌러서 타고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야 자 친구 집에 갔어요. 아이를 부릅니다. 아이야 너의 권능 곁이냐 정자수 여기서 말하는 정자수는 정철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왔다고 하여라. 자 그럼 1번을 보면 아이는 화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즉 내가 왔다라는 것을 직접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지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울러서 대화처를 이끄는 영탄적 어구가 되는 것입니다.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언치노아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드러난다라는 것인데 이 작품은 해학적이면서도 풍류적인 작품에 해당이 됩니다. 술이 나오고 친구와 함께 술을 먹으니까 당연히 이 풍류일 텐데 어느 부분이 해학적이냐면 지금 보니까 소예요. 소를 발로 차서 그리고 소 등에다가 이 방석을 얹어서 그럼 원래는 거기에다가 안장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 원래부터 얘기를 하면 소 등을 타는 게 아니라 말 등을 타야 되겠죠. 근데 우선은 급해요. 빨리 가야 돼. 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있는 소를 그러므로 이거는 엄격한 격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석을 얹었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작가의 어떤 소박함이라든가 또는 바로 이 향토성을 나타내는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로 보면 누운 소를 발로 차서 라는 걸 통해서 역동성 그리고 또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화자는 풍류. 자, 이 작품은 술과 친구와 함께 술을 나누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풍류가 드러난 작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6번 들어갑니다. 자, 6번을 보면 다음 밑줄친 말을 한자로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우리 학생들은 한자가 나오면 무조건 어렵죠.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보게 되면 지루한 장광설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루한 장광설, 아주 길게 내뱉는 말, 이걸 갖다가 장광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장광설이라는 단어를 많이 알고는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길게 하는 말, 쓸데없이 늘어놓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바로 요거네. 혀설자냐 말씀설자냐 해서 이건데, 장광설에는 바로 말씀설자가 아니라 혀설자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니은을 보면 유언비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언비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거 없이 널리 퍼진 뜬소문, 이런 것들을 유언비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자, 요 비자를 주의해서 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디귿을 보면 궁색한 변명에서 나오는데, 변명이라는 것은 어떤 실수에 대한 이 그 구실, 그 이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변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명에서의 변자는 바로 분별할 변자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맞게 되어 있는 것은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정주용의 인동차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볼까요? 여기를 보니까 이 작품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아니한 작품일 거예요. 자, 보면 노주인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노주인은 직역을 하게 되면 그냥 늙은 주인 정도로가 될 텐데, 요 노주인은 바로 이 시적 화자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노주인의, 자, 요거는 장벽이에요. 그러면 장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내장, 즉 창자, 요 창자의 속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 무시로라는 말은 때때로, 자, 그리고 인동 삼킨 물이 나린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니까 꽤 어려운 듯한데, 자, 다시 얘기를 합니다. 노인의 내장 속에 때때로 인동 삼킨 물이 나린다,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표현은 꽤 어렵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요 인동차입니다. 인동차를 마시는 노인, 즉 자기 자신, 시적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작나무 덩그럭불이 도로 피어 붉고, 덩그럭이다라는 말은 이거는 북한 말이에요. 북한 말인데 우쭐거리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불 해서 나오고, 요 불이 붉어요. 그리고 구석에 그늘 지어서 무가 순이 돋아서 파릇하게 돋아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색과 파란색에서 색채 대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 흙냄새 흐느니 김도 살이다가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도 없이 삼동이 하이야타. 여기 하이야타도 역시 색채가 딱 드러나 있네요.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산중에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책력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요거는 달력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산중에 책력도 없다라는 말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굳이 이 산속에서 살고 있는데 달력, 시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삼동이라고 한다면 매우 추운 겨울을 이야기를 하겠죠. 하얀 눈이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겨울이 하이야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보게 되면 어떤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산속에서 한 노인이 인동차를, 그리고 또 인동차를 마시는데 설마 아주 급하게 막 마시지는 않겠죠. 아주 천천히. 그래서 정주용의 시적 경향, 즉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를 한번 볼까요? 1번을 보게 되면 산중의 고적한 공간의 배경이다. 자, 우리 5연 마지막 연을 보면 산중이라는 표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2연과 3연의 시각적 대조 드러나 있죠. 그리고 3번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동양화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잠착하다에서 나오는데 뜻풀이 여러모로 고려하다라는 뜻이다 해서 되어 있는데, 자, 이 잠착하다라는 단어는 원래가 참척하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본디말인데 한 가지 일에 골똘하게 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시어의 뜻풀이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단어가 너무나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시를 공부를 할 때 익숙하지 아니한 단어의 뜻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수키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의 문장을 다음 규칙에 따라서 옳게 표시한 것을 고르시오. 요거는 기존의 높임법,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에 관한 문제예요. 다만 조금 특이하게 나왔을 뿐이죠. 자, 우리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높임의 표현은 더하기로, 높임이 아닌 것은 바로 이 빼기로, 그리고 상대 높임의 경우에 반말체는 빼기로, 그리고 해요체의 경우는 이 더하기로 표시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주체 높임부터 볼까요? 수키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 내가 주체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일 수는 없죠. 그러므로 이 문장은 지금 현재 주체 높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빼기를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키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 선생님께가 나오죠. 이때 선생님께 문장 성분은 부사어.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여주는 것을 객체 높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생님께, 그리고 바로 주다 대신에 드리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체 높임은 실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하기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높임인데, 상대 높임은 누구를 본다? 바로 이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를 보면서 우리가 높임이 제대로 실현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때는 종결 어미를 보는 거죠. 지금 보니까 상대는 수키야. 아무래도 반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나와 동격이거나 나보다 아랫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종결 어미를 보게 되면 드렸다는 드리 플러스 플러스 다에서 다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정결 어미를 보면 높임 표현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요체가 아니라 요거는 해체가 되겠죠. 그러므로 높임 표현이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체 높임은 없죠. 상대 높임은 되어 있고, 객체 높임 되어 있고, 상대 높임도 역시 해체, 반말체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9번 들어갑니다. 자, 다음 글에서 시에 대한 견해 중에서 밑줄 친 칸트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번 지방직에서는 독해도 꽤 어렵게 나왔어요.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해 지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뭔가 힌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꽤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미적인 것이란 내재적이고 선험적인 예술작품의 특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같이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즉 아름다움, 우리 문학에 있어서 미의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의식 또는 미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재적이고 선험적인 예술작품의 특성, 요거 하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같이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환했다라는 거예요. 내재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목표로 바꿔주는 것, 요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는 어떤 맥락으로부터 자율적이기도 하고 또 타율적이기도 하는데,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니고 있는 칸트의 일견 타당하지만, 자, 그러면 칸트의 의견은 문학은, 아니 여기서는 지금 미라고 돼 있는데 미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율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작가라든가 또는 시대적 현실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문학 작품은 문학 작품 그대로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내재적 관점 또는 절대주의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작가와 시대적 현실과 무관한 것을 고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번을 보면 시에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하여 해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이 내재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문학은 오직 그 작품 스스로 존재를 한다. 이게 바로 자율적 견해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게 되면 사회의 모순을 고발할 수도 있고 개혁의 전망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영론이 되겠죠. 시대적 현실을 반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3번의 경우로 보면 시인과의 대화예요.
그러면 시인의 말이 나오고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독자도 나오겠죠. 그러므로 요 3번의 경우에는 표현론과 그리고 또 수용론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4번의 경우로 보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알아야 한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영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2번, 3번, 4번은 모두가 다 외제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견해라는 것은 문학의 내재적 관점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 10번 들어갑니다. 자, 10번을 보게 되면 밑줄 친 어휘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김유정의 만부막이라는 소설의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면은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꾼 치고 송이 파적 나올 놈은 생겨나도 않았으리라. 그러면 한창 바쁘다라는 거예요. 하면 한참 바쁘다. 그러면 송이는 버섯을 이야기를 합니다. 송이를 파적 나올 놈은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꼭 해야 할 일이 없었다. 어이구, 그 사람만은 아주 그냥 일이 바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이 파적이라는 말은 그냥 심심풀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니은을 보면은 자, 새우잠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새우잠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새우처럼 웅크리고 자는 잠, 요거를 나타내겠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어려웠던 게 안잠이네. 아마 여러분들이 안짬자기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안짬 또는 안짬자기라는 것은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고 그 일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거를 안짬 또는 바로 안짬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의 경우로 보면 몰매에서 나오는데 자, 여기서 난장, 여기 여러분들 보면 난장은 동음 이어가 꽤 많으니까 이 문맥을 한번 보세요. 난장 맞을 일이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난장을 맞는 것, 난장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형벌이에요. 그럼 매를 때리는 것, 요걸 갖다가 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물매가 바로 마구 때리는 거, 이걸 갖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번 맞고, 그 다음에 또 4번을 보면 사관에서 나옵니다. 사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양쪽 팔꿈치 그리고 또 무릎에 꺾어지는 관절을 이야기할 때 사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 11번 들어갑니다. 11번을 보게 되면 다음 시조의 주제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시조는 상당히 익숙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자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 작품의 주제. 병자랑의 작품이었습니다. 먼저 현대어로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내이 좋다 하고, 즉 나에게 좋다고 하고 남 싫은 일을 하지 말며, 내게 좋다고 하고 남이 싫어하는 것은 이거 하지 말고, 남이 한다 하더라도 의의가 아니면 좋지 말리, 따르지 말아라. 우리는 천성, 태어난 그대로 천성을 지키어 삼긴 대로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는 천성, 태어난 그대로의 성품으로 의의를 지키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주제로 고르라. 자, 그럼 여러분들 화면을 보게 되면 자, 1번을 보면 솔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솔성이라는 말은 타고난 성질 그대로, 즉 천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2번을 보면 선교에서 착할선에서 나옵니다. 아주 착하게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사귀는 것을 선교. 그 다음에 또 3번 준법에서 나오죠. 뭐 준법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아는 것이죠. 법이라든가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4번의 독학. 독학은 이 도타울 독자를 쓰기 때문에 학문에 매우 열심히 충실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중 밑줄친 말이 표준어인 것을 고르시오에서 나오게 되는데 역시나 1번부터 4번까지 나온 단어들을 보게 되면 익숙한 단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허구한 날 팔자 한탄만 한다 그랬는데 역시 용언입니다. 기본형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날, 세월이 매우 오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형용사는 허구허다가 아니라 허구하다예요. 그럼 요거는 어간이 허구하, 여기에다가 관형사용음이 니은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허구헌이 아니라 허구한 해서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을 보게 되면 깨단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오랫동안 생각해내지 못했던 일이 어떠한 실마리로 인하여
깨닫거나 분명히 알게 되다.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이제야 깨닫게 되거나 알게 됐다. 그러므로 표준어로서 맞게 쓰인 것은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를 보면 뒤어내다. 기본형이 뒤어내다인데 뒤어내다는 비표준어죠. 표준어가 아니고 자 샅샅이 뒤져서 들춰내다, 찾아내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뒤져내다가 됩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갖가지 양념을 뒤져내고 있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큰 죄를 짓고도 그는 뉘연히 대중 앞에 나섰다. 뉘연히. 자 볼까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 쉽게 얘기하면 남의 시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부사는 뉘연히가 아니라 버젓이가 되겠죠. 버젓이의 의미로 뉘연히는 비표준어가 됩니다. 자,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역시 또 13번 문제 한자 어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꽤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보면 밑줄 친 말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주어진 지문은 조지훈의 지조론이라는 글이에요. 뭐 한자를 물어보니까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자, 보게 되면 기억, 확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조라는 것은 순이란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요 냉철한 확집이요. 지조라는 것은 냉철한 확집. 여기서 확집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확집과 그리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요 신념은 같은 뜻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이것을 양보하지 아니하다. 자, 그래서 1번 요 기억의 확집은 맞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자 니은 이의 여서 나옵니다.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한데 이 지조가 교양인의 위의를 위하여 값지고 국민의 교회에 미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라는 것은 위엄이 있는 태도 또는 예법에 맞는 몸가짐에서 나타내는 단어로서 역시 이 위의도 한자가 맞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지조의 강도를 살피려 한다. 자, 사람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지조의 강도를 살피자라는 말은 지조가 얼마만큼 강한지 약한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도라는 것은 강하고 센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서 한번 보게 되면 자 리얼입니다. 보면은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인데 자기의 명리,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일조의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예요. 그럼 일조의 함정에 빠뜨려 버린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아주 빠른 시간에 함정에 빠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보게 되면 자 날일자를 쓰죠. 날일자에다가 빛을 조자를 쓰게 되면 이것은 햇볕을 쬐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문맥상 봤을 때 지금 보면 하루아침에 또는 아주 짧은 시간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때 한일자에다가 아침 조자를 써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밑줄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을 고르시오. 자, 품사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딱 보게 되면 흐드러지다, 찍다, 설레다, 충만하다, 없다. 모두가 다 기본형을 가지고 있고 활용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용언이겠죠. 용언이라고 한다면 동사와 형용사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열심히 공부를 할 때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현재 진행 형음이 니은다 또는 는다를 붙여보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흐드러지다. 자, 흐드러지다를 보게 되면 여기다가 니은다를 붙여보게 되면 개나리꽃이 흐드러진다. 흐드러진다. 개나리꽃이 흐드러진다. 절대로 동사가 될 수 없겠죠. 꽃은 무정물이에요. 동사라는 것은 움직임인데 꽃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흐드러진다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흐드러지다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다. 는다. 현재 진행이면 결합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거는 동사가 되는 것이고 자 그때 느꼈던 설레는 행복감.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가슴이 설렌다 또는 마음이 설렌다 해서 니은다를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레다는 품사가 동사. 그리고 충만하다입니다. 충만하다. 자 그러면 대기 중에 충만한다.
봄의 기운이 충만한다. 안 되죠? 그러므로 충만하다도 형용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없다가 나오게 됩니다. 앞부분을 보니까 주어가 악의, 여기에 주격투사 지금 가가 생략이 돼 있죠. 그러므로 악의가 없다. 즉 나쁜 뜻이 없다라는 말인데, 여기다가 현재 진행형이 역시 는다를 붙여보게 되면, 자, 친구들과의 악의가 없는다. 자, 현재 진행형이 니은다가 결합을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이때의 없다도 역시나 바로 이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보게 되면 기억, 그리고 리을, 미음은 형용사, 니은과 디귿은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품사가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답은 2번이 됩니다. 모두 형용사로만 묶인 것이죠. 자, 이제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게 되면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역시나 이것도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 문제였었는데, 자, 여러분들 보면 여기 정산과학의 시기라는 여기다 밑줄을 그어놓고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합한 것을 고르라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하나의 패러다임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합니다. 다만 이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를 하고 소수 특정 부분의 결과를 약속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정책은 자기 지식을 확장해가며 차츰 폭넓은 이론 체계를 구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초기에는 불완전한데 이후에 연구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차츰 이론 체계를 구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쿤이라는 사람은 정상과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되었으므로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상당히 심오한 문제의 작은 영역들에 집중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어떤 부분을 탐구하게 된다. 그에 따라서 각종 장치들도 정밀해지고 다양해지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만들어집니다. 연구는 이제 혼란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론과 자연현상을 일치시켜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연구를 통해서 점점 이론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이론과 자연현상을 일치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확장으로서 확장이 된다. 이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 많아진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자, 역접입니다. 정상과학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앞부분을 볼까요? 자, 패러다임 처음에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바로 이 어떤 이런 현상이 일치시켜가서 지식의 확장이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완성된 과학은 아니네. 다시 과학적 사고방식과 관습, 기법 등 통일돼 있다라는 것일 뿐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수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지, 자, 세계관의 통일이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다시 얘기를 하면 패러다임의 완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정상과학의 시기에는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정상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은 정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를 하면 과학자들의 패러다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 이것을 정상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과학의 시기에는 이 핵심 부분들은 이미 정립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학자들의 연구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쫓아가지는 않으며 다만 좀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의 패러다임, 이것이 점점 그 새로운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이론이 정립이 되고 나면 과학자들은 대체 어떤 열정으로 이제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연구가 예측된 결과를 쫓아갈 뿐이고 예측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규정하는 상태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학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쿤은 요 물음에 대하여 수수께끼 풀이라는 대답을 준비를 합니다. 자, 과학자들 어느 정도 패러다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열정, 헌신성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새로운 수수께끼 풀이,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의 결과가 예측된다 할지라도 달성되는 세세한 과정은 의문 속에 있게 마련이다. 그 과정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으로서 예측 결과와 실제 현상을 일치시켜 보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이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수께끼 풀이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과학자들은 열정과 헌신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을 보면 예측된 결과만을 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낮아진다. 그건 아니라 그랬죠. 쿤의 설명에 의하면 수수께끼 풀이를 계속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2번 이 시기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다. 자, 맞죠? 그리고 후속 후 연구를 통해서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한다. 우리 정상과학의 시기에도 패러다임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틀렸고, 그리고 3번을 보면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서 이론의 핵심 부분은 정립되어 있다. 우리 밑줄 친 부분에 바로 뒷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맞는 것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론과 자연을 일치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나온다라는 것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16번 들어갑니다. 16번을 보게 되면 유의어. 자, 잡다의 유의에 해당하는 예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보게 되면 기억을 보면 할아버지는 돼지를 잡다. 그럼 이때 돼지를 잡다라는 건 뭐예요? 짐승을 죽이다가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의 예문 죽이다. 그리고 니은을 보면 그들은 멱살을 잡다. 그럼 멱살을 잡다라는 것은 힘있게 쥐다가 되겠죠. 그러므로 역시 니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술집 주인은 손님의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라는 것은 담보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의어를 보니까 어림하다라는 것은 대강 짐작으로 헤아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뜻풀이에 관해서 예문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자, 리을 산불이 난 지 10시간 만에 불길을 잡다. 이때는 뭐예요? 기세를 누그러뜨리다. 그러므로 진압하다와 같은 뜻이 유의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17번 들어갑니다. 17번 문제를 보면 다음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우리 요 문제부터 잠깐 한번 볼까요? 조간대에서 총알 고등류가 사는 곳.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 높이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4번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상경적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제일 높게 들어오는 곳과 썰물에 의해서 제일 낮게 빠진 곳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간대라고 한다. 여기는 이제 조간대의 개념에 대해서 나왔죠. 자,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 중 한 곳이 바로 이 조간대이다.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의 삶을 맞춰야 된다. 자, 그러면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니까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 이 환경적 삶. 자, 그리고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야 하고 또한 빗물이라도 고이면 민물이라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하고 또한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 염분으로 번복된 몸을 추스려야 하고 자, 이것이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에 대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부분은 4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선지 4번. 그리고 조간대는 높이에 따라서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뉘게 되는데 바다로부터 가장 높은 곳이 상부. 그리고 파도가 강해야만 물이 겨우 닿는 곳. 그래서 조간대 상부의 생명체는 뜨거운 태양열을 견뎌내야 된다. 자, 이제 중부가 나옵니다. 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 그런데 물이 빠져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해도 파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수분은 공급된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하부는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중부에 관한 설명인데 이 중부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요거는 제시가 되지 않았네. 자, 제시가 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봅니다.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높이에 따라 수직적으로 종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 고등류와 따개비들이 발견을 했다면 그곳이 바로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조간대에서 총알 고등류가 사는 곳은 어느 지점인가? 여기 나왔죠. 자,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 고등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자,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 자, 조간대의 중부는 이 중부 하부에서 설명은 되어 있지만 어떠한 생물이 살고 있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조간대에서 높이에 따라 생물의 종이 수직적으로 분포하는 이유. 바로 여기 지문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3번도 찾을 수 있고 4번을 보면 자, 조간대에서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 이거는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와 있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8번 들어갑니다. 18번을 보면 다음의 개요를 기초로 하여 글을 쓸 때 주제문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면 주제문이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논설문이다 라고 한다면 서론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원인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론에서 해결 방안이 나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해결 방안이죠. 그것이 곧 주제문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최근에 수출 실적 부진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되고 그 다음에 실태를 분석을 해보니까 가격 경쟁력 부분의 요인과 비가격 경쟁력 요인이 나오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부진 현상에 있어서 요인, 즉 원인이란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결론을 보면 분석 결과를 요약을 해서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나와줘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극복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자? 바로 어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지금 여기 1번과 2번 본론에서 분석을 했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쉬웠죠. 그럼 나머지 잠깐 한번 볼까요? 기업이 연구 개발비 투자를 늘리고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자, 여러분들 지문을 보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기업의 연구 개발 소홀에서 나오네. 그럼 이거 문제점이니까 개발비 투자 이거 해결 방안입니다. 그리고 품질 향상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될 수가 있으나 문제는 요 2번은 비가격 경쟁력 요인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제라는 것은 가격 경쟁력 요인과 비가격 경쟁력 요인을 모두 합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2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밑줄 치는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요 문제는 난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보게 되면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봅시다. 그쪽에서 원래 그쪽이라는 것은 이 말하는 사람 화자와 가까이를 지칭을 하는 이 대명사가 되겠죠. 그런데 문맥을 보니까 그쪽에서 물건 하나를 맡아 주었으면 해요. 그러므로 기억에 그쪽은 누굴 얘기를 하느냐? 상대를 나타냅니다. 자, 화자와 가까이 있는 상대를 나타내죠. 그래서 요거는 2인칭 대명사가 됩니다. 너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러면 자, 1번을 보니까 기억과 디귿은 1인칭 대명사다. 바로 틀려버렸죠.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볼까요? 디귿을 보니까 저가 나옵니다. 나를 지칭하는 말이죠. 나를 낮춰서 이야기를 할 뿐 역시나 1인칭 대명사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기억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니은은 디귿과 리을을 아우른다 그랬는데 여기 니은을 보니까 우리 할머니에서 나와요. 그리고 디귿을 보니까 이제 나가 나오게 되고 리을은 할머니야. 할머니 여기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원래가 저희
자, 쉽게 얘기하면 이 다수를 복수형이긴 한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국어의 특질은 이 단수와 복수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바로 여기 저에서 요 화자만을 지칭할 수도 있고 또는 화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우리라는 말에는 할머니가 포함되지 않죠. 그러므로 바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3번을 보게 되면 리을과 시옷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리을을 볼까요? 할머니예요. 그리고 시옷을 보면 당신께서. 자,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이 본인도 할머니네. 저에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죠. 당신께서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을. 그래서 이 당신도 역시 누가 되느냐?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설명이 맞게 되는 것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도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미음과 비읍은 같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미음은 누구라 그랬어요? 할머니라 그랬죠. 그리고 비읍을 보면 요때 당신이 할머니가 품었던 호의를, 그럼 이때 이 비읍은 누가 되느냐? 상대 기억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번도 바르지 않습니다. 자,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글의 논증 구조를 옳게 파악을 한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독해를 할 때 주의해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접속어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접속어만 제대로 보았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보게 되면 니은의 즉에서 나옵니다. 디귿의 그러나, 자, 그 다음에 또 미음의 따라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즉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건 이러한 접속 부사입니다. 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 즉 동물들도 여러 가지 소리의 몸짓을 함으로써 감정과 기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기억에 대해서 니은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 2번부터 볼까요? 니은은 기억의 결함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 디귿의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는 역접속어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기억과 니은을 부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억은 논증의 결론이 아니란 얘기죠. 주제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어떤 내용이냐? 동물도 의사소통을 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단지 겉모습의 유사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람의 말과 동물들의 소리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아하, 바로 이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동물들도 인간들 같이 이렇게 어떤 소리로서 소통을 한다가 아니라 동물들의 소리와 우리 인간의 소리는 다르다라는 것, 요겁니다. 동물들이 사용을 그러면 왜 다르다고 얘기를 하느냐? 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생물학적 조건에 대한 반응이거나 본능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디귿과 리을은 뭐가 되느냐? 바로 근거가 됩니다. 근거. 그래서 따라서 인과관계가 되겠죠. 동물들이 내는 소리는 때때로 의사소통의 수단이 이용된다 하더라도 요거는 인간들과 같은 언어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주제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은 자, 주제문이 아니라 그랬죠. 2번 틀렸고, 디귿은 기억 니은을 부정을 하고, 자, 그러나 역접속어가 들어갑니다. 새로운 논점이죠. 동물들의 소리와 인간의 소리는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맞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을 보게 되면 미음은 디귿 리을에 대한 근거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인과관계 접속어는 앞에 있는 내용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이 주장, 바로 이 결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음은 디귿 리을을 근거로 한 바로 이 주제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우리 시험이 끝나고 나면 우리 학생들 어떤 기대감, 내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봤다 하는 어떤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기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할 때, 그때는 또 거기에 따른 아픔이 또 있겠죠.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번에 국가지 시험보다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평균 점수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던 거
자, 해서 오답 정리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동안 공부한 것에 대한 대가, 즉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